일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들 많이 합니다. 작게는 우리의 생활부터 거대하게는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경제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오시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비가 좀 와서. 제가 올 때는 마침 그래도 비가 좀 덜 내렸었는데요. 예. 그렇군요. 좀 멀리서 오다 보니 시간은 걸리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용인 수지에 사는데요. 그렇군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YTN 라디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예. 3년 만에 그 책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네. 그 부의 재편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흐름과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지금 경제, 산업 또 이를 둘러싼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면서 우리의 산업 또 그 속에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계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 또 재무 관리 또 인식,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투자까지 사실은 굉장히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시야에 두고 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조언을 썼습니다. 제가 어제 소장님 책을 받고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맞습니까?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큰 차이가 저는 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를 들면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소재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데 단순한 일시적인 흔히 말한 테마가 아니라 그 자동차 산업이 이 전기차로 거대한 전환을 하면서 일어나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 투자 방법도 다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의 질서가 재편이 되는데 거기에서 얻게 되는 기회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책 열심히 읽고 돈 좀 벌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꼽으라면 열 손가락이 모자라겠지만 최근 주택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입니다. 지금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또 계시는데 경기도 기본주택 국민들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신 내용인데요. 기본주택이라는 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소득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 소득을 좀 갖자 이런 제안인 거잖아요. 그럼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또 전월세 값도 오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비싼 전월세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공공주택 제휴가 되게 이제 좀 부족한데 공공주택 안에서도 이제 이른바 좀 임대 기간이 짧고 또 한편으로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집이 좁거나 좀 살기 불편한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지어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주택 제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30년 정도에 걸쳐서 기본적인 그 공공 임대주택에서 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이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대부분 적용되는 게 특히 이제 최근 3기 신도시 그 사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주거난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이런 임대주택
대량으로 이제 좀 공급해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좀 이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많은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좀 주거 생활을 30년 동안 정말 주거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만 예산이나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 이 지사님이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사실은 굉장히 막대한 이른바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논밭으로 돼 있는 그런 농지들을 수용해서 뭐 어쩌면 뭐 몇만 원, 10몇만 원 뭐 이런 식의 그런 농지들까지 수용해서 이걸 택지로 공급하고 아파트 분양까지 해버리면 그게 평당 뭐 최소 몇백만 원씩 가버리고 뭐 몇백만 원이면 뭡니까? 뭐 평당 하여튼 뭐 몇천만 원이 넘는 이런 수준까지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사실은 뭐 일부 건설사나 시행사나 또는 뭐 운 좋은 뭐 이런 수분양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임대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좀 주거 유형을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도시주택 보증공사라고 해서 허브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거기와 협력해서 부동산 리츠 같은 그런 이제 자금 공급원을 마련해서 예산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좀 뭐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이 행정적인 정책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량은 최대한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한 50% 정도, 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50% 정도 이렇게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 딱 어떤 숫자로서 이렇게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하여튼 그런 이 기본주택 물량들을 좀 늘려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뭐 특히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이 주거에서는 이 정도 물량 배정을 계속 좀 꾸준하게 늘려가는 그런 걸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집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렇죠. 사는 곳으로 진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매매 대상이 아닌 좀 살만한 정말 임대주택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양극화가 바로 가장 심각한 부분 중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현상이 좀 심해졌죠. 사실 뭐 주식 시장에도 돈이 몰리면서 이게 주식 시장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 기본적인 현상처럼 지금 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도 사실은 뭐 이 전국의 그러니까 이른바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이런 쪽은 오히려 인구도 줄고 뭐 이 경기 활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사실 오히려 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시 지역들도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또 약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 근데 또 서울 중에서도 뭐 강남을 비롯하거나 또 뭐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몇몇 지역들하고 또 아닌 지역들 간에도 사실 격차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집을 사신 분과 사지 못한 분. 그래서 이런 격차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면 이게 국민들의 어떤 계층 간의 위화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그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 뭐 또는 그걸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건데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장소에 위치에 입지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심해져 버리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당한 어떤 노력에 의한 성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모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좋은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뭐 불로소득이라든지 또는 이걸 이제 지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대에 의해서 어떤 신분이 나뉘고 계층이 구분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게 사실은 좀 아까도 이야기했던 기본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또는 취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공공이 충분히 항소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이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가야 되는 거죠. 예. 월급쟁이가 10년 일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이야기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외에는 좀 투자할 곳이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마땅한 투자 방법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투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좀 몰빵하는 그런 자산 구조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다른 투자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양면이 얽혀 있기도 한데요. 예. 물론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가계 자산에서 뭐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 비중이 70%가 넘지 않습니까? 금융 자산 비중은 굉장히 낮고요. 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좀 기형적인 구조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왔고 하니까 이게 이제 통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게 뭐 사실은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서울 집값이 최근에도 계속 오르고 해서 아마 역시 부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사이클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계속 사실은 전국 기준으로 하면 떨어져 왔습니다. 상승률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큰 흐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이 만능이 아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좀 뭐 부모님 세대가 부동산 지능을 가져야 했다면 지금은 기본적인 금융지능을 가져야 하고 또 금융지능 중에서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건전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좀 가지고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뭐 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면서 산업과 기업 발전의 어떤 과실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의 전환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이제 뭐 어떤 금융 투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신들의 어떤 회사 이익만 앞세울 게 아니라 정말 고객들의 계좌가 살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뭐 고객들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계속 이제 그냥 뭐 자신들 수익 내기 좋은 상품만 자꾸 이제 팔아대니까 많은 분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도 사실 별로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공부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기회가 열리는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주식이 뭐 새로운 투자 방식은 아니잖아요. 뭐 이전부터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한국 주식 시장이 사실은 뭐 이런 뭐 일종의 이제 작전 세력이라든지 또는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에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뭐 피해를 본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주식 투자 문화 자체가 되게 단타 문화 이런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식의 투기판처럼 이렇게 인식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해보면 소장님 같은 분이 뭐 주식 투자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사실 계시고요. 거꾸로 주식 투자 같은 건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그따위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반응 많은데 사실은 주식 투자는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 자본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서 이 좋은 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한국의 산업 경제가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전기차가 확대되는 흐름과 결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한국의 경제 산업도 키우고 자기도 과실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기회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뭐 겉으로는 수소차를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력은 지금 이미 전기차예요. 예. 그래서 상반기까지 현대 기아차 이 합산을 하면 테슬라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가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2위입니다, 2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전기차의 원가의 37%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거든요. 2차 전지. 이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지금 또 한국이에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3사의 배터리 수주 잔고를 합치면 300조 원인데요. 예. 이 300조 원은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숫자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지난해 우리 GDP의 6분의 1 규모입니다. 예. 이 세계 회사가 300조 원의 수주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한 3%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추정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추정에 의하면 한 유력한 시장 조사 기관의 추정에 의하면 2040년까지 이게 60%까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전기차 비중이 33%에서 60%까지 늘어나는데 지금 전기차 비중이 3%인데 배터리 수주 잔고가 300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흐름이 형성되겠냐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한국 경제 또는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고요. 그렇군요. 가게도 이 흐름을 올라타는 사람과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크게 명운이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도 그렇고 가게 경제에서도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흐름을 결국 읽는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드무니까 이게 역시 재테크는 부동산이지 또 이런 이제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2008년 경제 위기가 좀 끝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10년 1월 초부터 해서 지난 10년 동안 집값과 주식 시장에 고점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주식 시장 수익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하면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차피 이제 살 집이니까 최소 몇억 원 이상씩 원턴 원하지 않든 사면은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집값이 오르면 막 엄청난 차익이 생기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주식 투자도 이런 큰 흐름을 잘 읽고 자신이 정말 스터디를 제대로 해서 자기가 확실히 아는 종목 몇 개만이라도 골라서 투자를 하면 사실은 웬만한 집값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소장님, 저희가 질문을 한 10개인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5개 하고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이 질문은 꼭 드리면서 좀 맺고 싶어서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는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자면 언택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대면. 이게 언택트라는 게 기존에 어떤 온라인에 있던 산업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던 것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옮겨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SJ그룹이라는 패션 기업은 사실은 면세점 매출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 매출이 다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온라인으로 이제 이 판매 채널을 바꿔서 그 상당 부분을 해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던 기업들도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런 경제 충격과 함께 이 보건 충격이 같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접촉을 싫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경제 충격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른바 사람들 이제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충격이 지나가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렇게 공장 자동화 흐름이 거세집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고용 회복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 일자리 없는 경제 회복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게도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만 거꾸로 정부도 이런 흐름들에 대비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게들이 또 노동자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 흐름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적절한 학습을 통해서 예, 예. 다른 전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 주는 예. 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질문 드릴 게 많았는데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렀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